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된다면 어떨까요? 평생 모은 돈이 갑자기 범죄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한다면 말이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미국에서 말이죠. 이제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교활했던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3년 4월 6일 새벽, 미국 전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연방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해치거나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전날까지만 해도 완전히 합법적이었던 것이 갑자기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금을 자유의 상징에서 불법 소유물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둑질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아직 이 엄청난 음모의 규모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때는 미국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는 절망의 땅으로 변해 있었죠. 매일같이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부모들이 속출했죠.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화든 금괴든 금증서든 상관없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유일한 자산이었죠. 그런데 새로 들어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금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개인들이 소유한 금 1g 1온스는 모두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미국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879년부터 미국은 금본위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모든 달러가 정해진 양의 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던 거죠. 발행하는 모든 지폐는 재무부에 보관된 실제 금으로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1달러는 언제나 고정된 양의 금과 교환 가능했어요. 이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돈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금화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 대폭락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예금을 찾아가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종이돈이 아니라 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진짜 금 말이죠. 1933년이 되자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량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본위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루즈벨트는 나라를 구하려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야 했죠. 바로 전 국민으로부터 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933년 4월 5일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맡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경제 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될 문서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6102호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미국 본토 내 금화, 금괴, 금증서 비축 금지령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더 간단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은 앞으로 25일 안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을 정부에 내놓아야 했던 것이죠. 정말로 모든 금을 말입니다. 예외는 터무니없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신구, 치과 치료용 금, 일반 금 가격보다 훨씬 비싼 희귀 수집품 동전, 그리고 산업용으로 꼭 필요한 소량의 금만이 허용되었죠. 이 외의 모든 금은 즉시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가격은 온스당 20.67달러로 일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고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도 않았죠. 정부는 그냥 우리가 이 가격에 당신들의 금을 사겠다, 선택권은 없다고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벌금이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 당시 미국인의 평균 연봉이 대략 1600달러 정도였어요. 10,000달러 벌금은 6년치 노동의 대가와 맞먹었던 거죠. 그리고 10년 징역형은 살인범들이 받는 형량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단순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금을 내놓는 것이 애국적 의무이며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시켜야 했던 것이죠. 강력한 선전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신문들은 금을 모아두는 행위가 이기적이며 경제 회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금을 포기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죠. 은행들은 선전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금을 내놓아라, 미국을 구하자,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돕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정부는 유명한 사업가들과 은행가들을 동원해서 금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인터뷰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죠. 금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전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 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냉소적인 강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933년 5월 1일이 되자 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는 마감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화들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온 저축이자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줄 마지막 보루였던 것들이죠. 그들은 금 대신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종이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감히 정부에 맞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몇몇은 정부가 금값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그런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부의 가장 낙관적인 예상조차 뛰어넘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297만 6천 온스의 금을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억 1,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소유분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은행, 각종 단체들이 소유했던 금까지 합치면 정부는 미국 경제 전체에서 총 3,273톤의 금을 강탈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금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상당수가 골드러시 시대부터 내려온 것들로 대를 이어 전해져 온 것들이었습니다. 1848년부터 1860년 사이에 용감한 금광 채굴자들이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캐낸 75만 파운드가 넘는 금이 있었죠. 이 금들은 동전으로 만들어져 미국 가정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20달러 금화인 더블 이글은 1850년부터 캘리포니아 금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금화 하나하나에는 역사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모든 유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번 강탈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673톤의 금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금 전체보다 많고 러시아 금 보유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금을 녹여서 표준 크기의 금괴로 쌓아 올린다면 그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설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날 시세로 팔면 약 3,9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26개나 지을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부동산을 3번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가장 악랄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온스당 20.6달러에 금을 사들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1934년 2월 30일 몰수가 끝난 지 1년도 안 되어 루즈벨트는 금보유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금값이 온스당 35달러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뛰어올랐던 것이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정부는 20.67달러의 금을 사들여서 몇 달 후에는 35달러의 가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의 70%의 이익이었던 거죠. 미국 시민들로부터 강탈한 금으로 정부는 약 28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비교해보자면 1934년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전체가
6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1934년 미국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이 자국민의 재산을 훔쳐서 조달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금을 내놓았던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이 예전에 저축해둔 돈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들에게는 급속히 가치가 떨어지는 지폐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미국인이 순순히 이런 강탈에 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저항을 시도했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샌프란시스코의 성공한 사업가 프레데릭 바버 캠벨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20만 달러가 넘는 금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내놓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캠벨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금 몰수가 정당한 보상 없이 시민의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수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미국인들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게 되었죠. 1935년 대법원은 노먼대 볼티모어 앤 오하이오 철도회사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회가 통화 가치를 규제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금 조항들은 무효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강탈을 합법화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통화 가치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리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자산을 국민들로부터 압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캠벨은 패소했고 이 사건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주어서 법정 심리 중 하나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했죠.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죠. 일부 미국인들은 금을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쾌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FBI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했고 정보 제공은 일상적인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 3년 동안 수천 건의 형사사건이 벌어졌고 대부분은 감옥행이나 막대한 벌금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금을 숨긴 이웃을 신고하도록 장려했고 때로는 보상금까지 제공했죠.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뉴욕의 치과의사 존 프리슨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5,000달러의 금화를 자신의 진료실 금고에 숨겨두었는데 환자 중 한 명이 FBI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프리슨은 벌금 $10,000와 함께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치과 진료소는 폐쇄되었고 가족은 거리로 내쫓겼죠.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금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로 금을 밀반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항구와 공항, 국경 검문소에서는 특별한 수색이 이루어졌고 외국 은행들과의 거래도 면밀히 모니터링되었죠. 캐나다로 금을 가져가려던 시애틀의 사업가 로버트 밀러는 국경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15,000달러어치의 금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었죠. 이제 미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손에 넣었고 이를 어디에 보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켄터키주에 세계에서 가장 철통 같은 보관시설인 포트녹스를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죠. 건설은 1936년에 시작되었고 56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훔친 금을 보관하는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트녹스는 진짜 요새처럼 지어졌습니다. 1m가 넘는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벽, 20톤이나 나가는 입구문, 그리고 너무 복잡한 잠금 장치라서 아무도 전체 조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졌죠. 암호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보관되었습니다. 24시간 경비 체제와 보관시설 주변의 지뢰밭, 그리고 1930년대로서는 혁신적이었던 비디오 감시 시스템까지 갖춰졌습니다. 심지어 건설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보안 검사를 받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수년간 FBI의 감시를 받았죠. 오늘날에도 포트녹스는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41년까지 포트녹스에는 6억 5천만 온스가 넘는 금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 금 보유량의 절반을 넘는 양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미국 가정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금들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이 자신의 금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켄터키까지 관광을 와야 했는데 그것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루즈벨트의 정책이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을 실제로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은 완전히 비도덕적이었으며 미국 국민들과 맺은 약속을 배신한 것이기도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현대 정부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헌법이나 법의 지배 같은 개념들은 정치적 필요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죠. 현재도 미국의 금은 포트녹스와 다른 정부 보관시설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33톤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공개 감사가 1974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한때 수천 톤의 금을 국민들로부터 속여 빼앗았던 정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정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금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의 금 거래나 해외 반출에는 여전히 복잡한 규제와 신고 의무가 따르죠. 1933년의 교훈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는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권력이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현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지만 정부가 원한다면 이것들도 1933년의 금처럼 하루아침에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1933년 금 몰수 사건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 앞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최근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1998년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아 나라를 구했다는 감동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누가 진짜 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당시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보통 300%에서 500%였고 망한 회사들은 무려 1000%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하면 1억 원 가진 사람이 3억에서 5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벌인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어떤 회사는 10억 원까지 빌렸습니다. 한진그룹은 부채 비율이 무려 2200%에 달했어요. 자기 돈은 거의 없고 빌린 돈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무모한 경영은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반복했어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온갖 분야에 동시에 뛰어들면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대박이 나겠지만 한번 삐끗하면 본인은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게임을 전국의 대기업들이 동시에 벌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위기의 주범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부채 경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자원 빈국이 수출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제안한 거였죠.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보자며 시작된 이 운동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극복해보자는 아름다운 취지였습니다. 1998년 2월 5일 MBC 뉴스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 전국적인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은방에 줄을 서서 금부치를 내놓는 모습이 연일 방송됐죠. 그런데 여기서 냄새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이었죠.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국내에 있는 금을 모아서 수출하면 외화도 벌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겉으로는 애국심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종합상사라는 게 뭘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해외 광산 개발도 하고 각종 자원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주로 합니다. 김우중 입장에서는 비록 우리나라에 금광은 없지만 국민들 집에 있는 금을 하나의 거대한 금광으로 본 거죠. 게다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새로운 수출 품목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우는 이미 부채 비율이 500%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애국심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각 방송사들이 앞다퉈 금 모으기 캠페인을 벌였고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참여했죠. KBS는 사랑의 금 모으기, MBC는 희망의 금 모으기, SBS는 나눔의 금 모으기 등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가며 경쟁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우리 국민들은 집안 깊숙이 소중히 간직해둔 금부치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돌반지, 목걸이, 귀걸이 할 것 없이 모든 금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로 나라를 구하자며
금부치를 내놓는 모습, 신혼부부가 결혼반지까지 빼서 가져오는 모습들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금을 무조건 기부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을 가져가면 기부하거나 시세대로 돈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김건모처럼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기부한 연예인들도 있었고 182돈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기부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시세를 받고 판매했죠. 당시 금 시세는 돈당 약 12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받은 가격은 이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수수료나 가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인 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방송사들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금 모으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비국민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반대로 금을 내놓으면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실제 금을 처리하는 건 대기업 종합상사들이 맡았습니다. 대우, 현대, 삼성, LG 같은 대기업 무역회사들이 나서서 금 수출 업무를 담당한 거죠. 국민들이 은행에 가져간 금을 모아서 재련회사에 맡겨 수출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이걸 해외 시장에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총 351톤의 금이 모였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금 보유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약 21달러어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98년 이후 금값이 몇 배나 뛰어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금을 팔지 않고 보관했다면 국가적으로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애초에 금을 굳이 달러로 바꿀 필요도 없었죠. 금 자체가 달러보다 더 안정적인 결제수단이니까요. 국가가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경제 위기 때 금을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들입니다. 금이야말로 진짜 안전자산이거든요. 달러도 결국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돈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왜 금을 급하게 팔아치웠을까요? 바로 대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수출 실적을 내서 살아남으려고 애썼거든요. 실제로 1998년 대우는 수출 150억 달러 달성으로 무역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금을 팔아서 얻은 성과를 자신들의 공로로 포장한 셈이죠. 김호중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국민들 금을 팔아먹고 상까지 받다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금이 해외 시장에 나오자 금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회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부가세 환급 때문이었죠. 금을 수출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부가세율이 10%였는데 21달러어치 금을 수출하면서 약 2억 달러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귀금속 업자들이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거든요. 폭탄 회사라고 불리는 유령 업체들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다음 회사를 망하게 해서 증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가짜 금 거래를 조작해서 서류상으로만 수출한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타낸 거예요. 정부는 받아야 금을 받지 못하고 이들은 떼돈을 벌었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주도했던 담당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사 후 2년 만에 큰 부자가 되거나 회사 내에서 승진해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사건이 수사된 건 무려 10년이 지난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회사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우선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돌반지, 결혼할 때 받았던 목걸이, 첫 월급으로 산 귀걸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금값으로만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녹아있는 유일무이한 보물들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만약 그때 금을 팔지 않고 보관했다면 최소 6배 이상의 수익을 냈을 거거든요. 1998년 돈당 12만 원이던 금값은 2025년에는 82만 원을 넘었으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급한 상황이라 그런 여유가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른 셈입니다. 350톤의 금이면 지금 시세로 약 411억 달러가 넘는 가치예요. 원화로 4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순수한 애국심이 이용당했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내놓았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됐거든요.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면 금을 보관해서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문제를 또다시 국민들의 희생으로 해결한 셈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버텨내지만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폐업과 실업에 내몰렸죠. 이런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애국심이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요.